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민사소송 보제 기본 강의를 진행할 텐데, 그동안 뭐 여러분들 변호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민소법 강의하는 걸 보면 좀, 일단 뭐 객관식 70문제 중에 17문제 정도 나오는 게 이제 민소법이죠. 그래서 그렇게 비중이 높은 건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사례형에서는 이제 민사제 1문에서 이제 민소법 문제가 이제 집중해서 나오고 하는데, 일단 분량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여기 공부를 좀 등한히 하시고 자꾸 미루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이제 신경이 쓰이고 하시는 게 이제 민소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 강의 시간에 좀 기본 강의 1과 2를 통해 가지고 좀 완벽하게 여러분이 그동안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민소법 기본 강의 그걸 제대로 한번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이제 관할인데 관할, 일단 관할이라는 게 뭐죠? 대한민국 사법부가 재판할 수 있는 사건이 이만큼 있어요. 이걸 재판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지방법원만 하더라도 서울지방법원이 있고, 부산지방법원이 있고, 뭐 대전지방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도 있고, 대법원도 있고, 가정법원도 있고, 행정법원도 있고, 특허법원도 있고, 여러 법원이 있어요. 그래서 관할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이 재판권의 분담 관계예요. 즉 이만큼 있는 대한민국의 재판권을 현실적으로 어느 법원이 담당 처리할 것인가, 이걸 재판권의 이제 분담 관계인 관할이라고 하는데, 이 관할을 결정하는 그 기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먼저 법에 의해서 나눠진 관할을 법정 관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나눠진 관할을 재정 관할이라고 하고, 당사자 행동에서 나눠진 관할을 거동 관할이라고 해요. 법정 관할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직분 관할이 있고, 사물 관할이 있고, 토지 관할이 있어요. 그럼 이게 어려운 얘기냐? 하등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간단한 얘기죠. 관할이 뭐라고요? 재판권의 분담이라고 했는데, 직분 관할이라는 건 담당하는 직분에 따라 재판권을 분담시킨 걸 직분 관할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세 가지가 있죠. 원고가 소를 제기해서 판결 절차를 담당하는 것을 직분으로 하고 있는 법원, 그걸 수소법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수소법원에서 원고가 승소했으면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강제집행 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을 집행법원이라고 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신급관할이 있죠. 1심은 지방법원이, 2심급은 지방법원 안에 있는 항소부하고 고등법원이, 제3심급은 대법원이 담당해요. 이것도 1심급을 직분으로 하느냐, 2심급을 직분으로 하느냐에 따라 나눠진 직분관할이겠고, 그 다음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면 합의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신속한 판단을 해야 되면 단독부에서 담당을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직분관할이라고 해요. 이건 뭐 시험에 안 나오는 것이고, 사물관할이 이제 시험 문제에 간혹 나오는데, 사물관할은 뭐죠? 사건의 경중, 이걸 기준으로 합의부하고 단독부를 나누는 걸 말하고, 토지관할이란 건 뭐죠?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신급 법원사이에서 재판권을 분담시킨 걸 말해요. 그럼 우리가 어느 법원에서 재판한다라고 할 때에는 이 법정 관할인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한 개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지만, 여러분 아버님이 어떤 소송 사건을 지금 맞이하게 되셨다라고 칠 때, 여러분들이 로스쿨생이시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죠. 야 아들아, 내가 지금 우리 집안 사건이 서울지방법원 합의 10부에서 재판하는데 이 사건 좀 네가 좀 관심 좀 가져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서울지방법원 합의 10부에서 재판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서울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토지 관할을 말하는 거고, 지방법원이니까 지금 1심급 사건이라는 거예요. 직분 관할을 말하는 거고, 합의 10부라는 건 사물 관할을 말하는 거죠. 지금 중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 관할, 직분 관할, 사물 관할이 합쳐져 가지고 한 개 재판부가 재판을 하게 되는데, 오늘 할 거는 이 사물 관할이란 게 무엇인지,
토지관할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걸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럼 먼저 이제 사물관할부터 보시면은 자, 의의요. 일단 의의는 항상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제1심 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안에는 단독부가 있고 합의부가 있는데 이런 1심 지방법원의 단독부하고 합의부 사이에서 키워드가 사건의 경중이죠. 중한 사건은 합의부에서 재판하고 경미한 사건은 이제 단독부에서 재판해요. 사건의 경중을 표준으로 관할이란 건 재판권의 분담 관계라고 했죠. 이런 경중을 기준으로 재판권을 분담시킨 걸 사물관할이라고 하는데요. 뭐 여러분 선배나 뭐 이런 분들 중에 이제 판사분이 계시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물어보겠죠. 형 요즘 어느 법원에서 근무해? 그러면 다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서울중앙지방법원 안에 있는 합의부하고 단독부는 조직법상으로는 별개 법원이 아니라 조직법상으로는 같은 법원이에요. 그래 똑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고 하더라도 합의부하고 단독부는 별개 법원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소송법상으로는 별개 법원으로 보기 때문에 양자의 분담 관계는 사무분담이 아니라 관할의 문제입니다. 그럼 그 말뜻은 칠판 보시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부에서 합의부로 사건을 보내게 되면은 이런 소송법상 같은 법원 내에서 사건이 옮겨지는 걸 2부라고 하는데 2부가 아니라고요. 같은 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도 합의부하고 단독부는 별개 법원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걸 이송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경미한 사건이어서 단독부 관할 사건이고 어떤 것들이 중한 사건이어서 합의부 사건이냐면 일단 소가를 기준으로 나눠지죠. 소가가 5억 원을 초과요. 이상이 아니죠. 소가가 5억 원이면 단독부 관할 사건입니다. 소가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합의부 관할 사건이고 소가가 5억 이하 사건은 이제 단독부 사건인데요. 근데 중요한 게 요 세 가지인데 소가가 5억 원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단독부 사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표금, 어음금, 동그라미 치세요. 청구 사건이요. 청구 사건은 액수가 10억이 됐던 100억이 됐던 여러분들이 상법할 때 공부하시는 어음요건, 수표요건 이걸 갖췄는지만 살펴보면 되는 간단한 사건이고 어음, 수표 이런 것들은 유통증권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재판할 필요성이 있어서 액수가 10억이 됐던 100억이 됐던 어음금, 수표금 청구 사건은 단독부 사건입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어음 채무자가 원고가 돼서 나 채무 없다라는 채무 부존재 확인 사건은 5억 원을 초과하면 합의부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키워드가 은행이죠. 은행이 원고인 대여금 청구 사건이라든가 구상금 청구 사건이라든가 보증금 청구 사건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도 이제 뭐 올해 시험 붙으시는 분도 계시겠고 내년도에 이제 시험 붙으시면은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실 텐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면 은행에서 대출 받는 분들이 많죠. 사무실 차리고 하려면. 그럼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대출 받을 때 대출이 좀 쉽냐? 그렇지 않아요.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그 은행 직원들은 자기 돈 빌려주는 것도 아닌데 각종 가져오라는 서류 엄청나게 많고 담보도 확실하고 뭐 이래야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은행이 원고다. 그랬을 때 대여금 청구 사건, 구상금 청구 사건, 보증금 청구 사건은 법원이 뭐 심리할 게 없어요. 증거 확실하고 담보 확실합니다. 그래서 액수가 10억이 됐던 100억이 됐던 은행이 원고가 된 대여금 청구 사건 같은 것들은 단독부 관할 사건인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될 게 원고여야지 금융기관이 피고인 사건이요. 이거는 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합의부 관할 사건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나 그 다음에 오토바이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든가 철도 차량의 운행 그 다음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이건 키워드가 채무 부존재 확인 사건도 포함합니다. 지금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피 철철 흘리는 피해자가 존재해요.
그러니 신속하게 재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액수가 5억 원을 초과한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건 단독부 사건이고, 이때는 채무 부존재 확인 사건도 마찬가지로 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단독부 관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액수와 상관없이 단독부 사건이 되는 거고, 이제 왼쪽 칸 가보시면은 비재산권상의 소요. 비재산권상의 소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금전이나 물건을 달라고 하는 소송이 아닌 것들이요. 예컨대 성명권, 초상권 침해 중지라든가 개인정보 게시 금지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인격권에 관한 소송이라든가 기사 삭제 청구라든가 비영리법인의 사원권 확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고 무효 확인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소송, 이런 것들은 뭐 돈이나 물건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재산권상의 소고요. 이런 것들은 합의부가 담당해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돈이나 물건을 달라라고 하는 재산권상의 소이기는 하지만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컨대 공시지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국어지 같은 토지에 관한 소송이라든가, 그 다음 재산적 가치가 있지만은 이걸 금전으로 평가하기 힘든 상호사용 금지라든가, 그 다음 주주 대표 소송이라든가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청구라든가 신주 발행 유지 청구소라든가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라든가, 그 다음 낙찰자 지위 확인해소,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게 낙찰자 지위 확인해소인데, 이 낙찰자라고 하는 사람은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지, 얘가 응찰한 액수에 따라 계약이 성립된 건 아닙니다. 우선 협상을 해서 또다시 계약으로 액수를 정해가지고 건설공사에 나서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재산권상의 소이지만은 소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에요. 이럴 때에는 이제 합의부가 이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가보시면은 소가가 5억 이하여서 단독 판사 관할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내용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어떤 경우들이 이런 경우겠어요? 기존의 판례가 없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거나, 그 다음에 소액의 다수 피해자가 있는 집단소송이라든가 위헌심판 제청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록 단독부 사건 5억 이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재정합의부의 결정으로 합의재판으로 돌려가지고 합의부에서 재판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재정합의사건,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 오른쪽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5억 원을 초과하는 합의부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이 단순하면은 재정합의부의 결정에 따라 단독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거,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칸이 관련 청구라는 게 있는데, 칠판 보시면은 갑이 을을 상대로 6억 달러라는 소를 제기했어요. 그럼 합의부가 담당을 하겠죠. 근데 이 소송에 을이 1억짜리 반소를 제기했으면 이 1억짜리 반소는 원래 단독부 관할 사건이지만 합의부에 관련돼서 제기하는 반소기 때문에 이때는 반소도 그냥 합의부에서 재판할 수 있어요. 이걸 관련 청구라고 하죠. 그 다음에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갑이 을을 상대로 2억 달러 이런 소를 제기했으면 단독부가 담당하고 있겠죠. 그런데 피고가 6억짜리 반소를 제기했으면 일단 단독부한테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요. 근데 조금 이따 자세히 배우겠지만 269조 제2항에 따라 반소 피고가 된 원고의 사물관할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반소뿐만 아니라 본소까지 아울러서 합의부로 이송하는데, 변론관할이 성립하면 이송 안 해도 되죠. 그래서 변론관할이 성립해 가지고 그냥 단독부가 합의부에 속하는 반소도 함께 심리할 수 있게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관련 청구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제 합의부 사건이고 어떤 것들이 단독부 사건인지 이제 배웠습니다.